토아파요의 그림자 밖은 해가 저물고 싱가포르의 토아파요 거리에는 은은한 안개와 함께 어둠이 밀려들었다. 1981년 1월 24일, 그날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눅눅하고 무거웠다. 12살짜리 아그네스 응는 하얀 교복 셔츠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친 채 집 근처 예수부활교회 앞에서 언니가 하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회 마당에는 하얀 조명이 깜빡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하나둘 사라져 밤의 정적이 밀려왔다. 아그네스는 언니를 기다리며 작은 연필깎이 장난감을 돌리곤 했지만 얼핏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에 자꾸만 등골이 서늘해졌다. 길 건너 어둠 속에서 차 한 대가 서행하며 그녀를 살폈다. 택시였다. 운전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고 뒷좌석 창문만 살짝 내렸다. 한 여성이 속삭이듯 손짓했다. 이리 와, 작은 아가. 집이 어딘지 보여줄 수 있겠니? 아그네스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오묘하게 뒤섞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으나 언니가 오늘은 늦게 끝난다고 학교에서 듣기로 했으니 낯선 이의 말을 들어볼까 고민했다. 여인은 반짝이는 목걸이를 흔들며 아주 좋은 선물을 줄게 라고 달콤하게 유혹했다. 아그네스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둠 쪽으로 다가섰다. 이때 교회 석상 뒤편에서 그림자가 재빠르게 움직였다. 하늘에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어 불빛이 더욱 희미해졌다. 여인은 급하게 아그네스를 차에 태웠다. 택시 내부는 습하고 무언가 썩은 듯한 미묘한 악취가 맴돌았다. 창문 너머로 어딘가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울렸다. 아그네스는 우리 집은 이쪽 아니에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운전자는 아무 말이 없었고 차는 시동이 걸리자마자 질주하듯 골목 어귀로 사라졌다. 차가 내달리는 동안 뒷좌석에서는 촛불 같은 조명 아래 괴이한 표정의 남자가 천천히 미소 지으며 아그네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살아있는 인간의 눈이 아닌 무언가 깊은 어둠에서 온 존재 같았다. 여인은 차분하게 그녀에게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강렬한 마취 냄새가 차내를 뒤덮어갔다. 아그네스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본 것은 운전석 거울에 비친 동그란 눈동자 하나와 뒷좌석 탑승자의 섬뜩하게 일그러진 미소였다. 택시는 토아파요 로롱세븐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 멈춰섰다. 건물 주변은 암흑 그 자체. 어쩐지 사람의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남자는 아그네스의 몸을 번쩍 들어 올린 뒤 곧장 한 집으로 사라졌다. 등불이 나타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서는 동물처럼 끈적이는 숨소리, 기도문을 읊조리는 듯한 저주스러운 음성, 그리고 식칼이 도마에 쿵쿵 박히는 소리 등 온갖 기묘한 소리가 어우러졌다. 그날 밤 토아파요 전체를 뒤덮은 습한 바람 속엔 어린 소녀의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어둠 저편에서 기다리던 사악한 존재의 음습한 승리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혹시 이어지는 2장도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추가로 전체 줄거리나 다른 등장인물 시점도 확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목수와 악몽의 여행 가방. 담이 막 끝나고 부엉이 한 마리가 토아파요 로롱 7구역의 침묵 속을 가르며 날아갔다. 1981년 1월 25일 새벽 2시 20분. 눈꺼풀이 무거워진 노년의 목수 림 씨는 탁탁거리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습하고 찬바람이 복도를 스치자 림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오늘따라 복도 끝에 세워진 파란빛 가로등도 더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림 씨는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 불길한 기분에 이끌려 1층 계단 쪽을 천천히 향했다. 그때 계단 밑에 어둠에 파묻힌 누런색 여행 가방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눌어닫힌 그 가방은 밤새 차가운 먼지와 함께 방치돼 있었지만 어쩐지 지금 막 누군가 두고 간 것만 같은 선연한 기운이 풍겼다.
임 씨는 가방에 다가갈수록 더 짙어져가는 쇠썩은 냄새에 코를 박았다. 그 냄새에는 단순한 곰팡이나 먼지 혹은 오래된 음식물 썩는 냄새가 아닌 식별할 수 없는 진한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그는 약간 뒤로 물러섰지만 궁금증이 이성을 이겼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마저 복도를 메아리쳤다. 임 씨는 조심스럽게 가방의 지퍼를 잡았다. 쉬.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노인은 손이 떨렸지만 그대로 가방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얇은 천으로 덮인 작은 몸뚱이가 드러났다. 그 밑에 하얗게 뻣뻣하게 굳은 소녀의 얼굴, 아그네스였다. 입가에는 뭔가 강제로 밀어넣은 듯한 붉은 섬유 조각이 남아 있었다. 큰 눈은 두려움에 뒤덮인 채 영원히 열려 있었다. 볼에는 희미하게 멍이, 팔에는 주삿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고 피멍과 상처가 이곳저곳에 퍼져 있었다. 가방 안쪽에는 기묘한 동전, 태운 종이 부스러기, 그리고 손가락에 감긴 붉은 실이 담겨 있었다. 침묵을 깨는 것은 계단 위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한 방울, 또 한 방울의 피뿐이었다. 님 씨는 곧바로 비명을 질렀고 어둠의 속삭임과 함께 이웃들이 하나둘 얼굴을 내밀었으며 곧바로 경찰차의 경광등이 아파트 단지 앞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공포와 충격은 이미 번져 있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은 가방에서 꺼내진 아이의 시신을 보고 토악질을 해야 했고 또 다른 이는 현장 주위를 기묘하게 감도는 한기와 불길한 침묵에 식은땀을 흘렸다. 단서라고는 희미한 발자국 자국, 소녀의 신발 한 짝, 그리고 여행 가방 밑에 얽힌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었다. 곧이어 누군가 뒤에서 구슬프게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계단 위로 희미하게 스며나왔다. 손전등 불빛 아래 경찰들은 계단과 복도, 그리고 가방 주변 바닥에서 핏방울 자국이 과하게 끈적하게 흘러내린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서에서는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담당 형사는 눈에 핏발이 선 채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미 넓게 퍼진 두려움이 소녀의 죽음과 함께 토아파요의 골목골목마다 파고들었다. 그 후 수일 동안 아파트 복도는 침묵에 둘러싸였다. 밤마다 등불이 깜빡거릴 때마다 사람들은 여행 가방이 있던 장소를 본능적으로 피했고 어떤 아이들은 소녀의 영혼이 아직 계단 밑을 떠돌고 있다고 소곤거렸다. 일부 주민들은 얼굴을 가리고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으려 했고 으슥한 계단 구석이 더욱 깊은 그림자를 품는 듯 느껴졌다. 반복되는 경찰의 현장 검문과 주위를 맴도는 기자들의 플래시가 토아파요 밤을 더욱 소란스럽고 음습하게 만들었다. 누군가의 저주받은 의식, 죽음에 바쳐진 재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어린 생명. 토아파요 아파트의 여행 가방은 한동안 그 누구도 입에 올리기 두려운 악몽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필요하신 경우 3장, 다른 에피소드도 확장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 경고와 밤의 속삭임. 아그네스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집안 곳곳에는 싸늘한 침묵과 슬픔이 들이앉아 있었다. 어머니 린 씨는 딸의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맺혔고 가족들은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더욱 끔찍하게 뒤흔든 것은 바로 예상치 못한 한 통의 전화였다. 어둠이 깔린 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33분. 모두가 잠든 시간, 집 전화기가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다. 링, 링. 린니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 전해진 소리는 이 세상 목소리라고는 할 수 없는
날카롭고 평온한 듯한 여성의 속 꺾이는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더 많은 피가 필요해. 여성의 낮고 사악한 목소리가 그 말을 끝내자 마치 누군가 곁에서 까르륵 웃는 소리, 어린아이들의 울림이 뒤섞여 들려왔다. 르닌 씨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전화기는 몇 초 동안 아무 소리 없이 기묘하게 웅웅거렸다가 탁 소리와 함께 끊겼다. 정적만이 집안에 메었다. 그날 밤 가족들은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아그네스의 여동생 미나는 학교에 가려다가 문 앞에서 무언가가 적힌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다음 희생양은 너야. 짧게 적힌 글 아래엔 핏자국 같은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미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며 엄마에게 뛰어갔다. 경찰이 다시 가족에게 방문해 경계심을 높이고 수사를 강화했으나 범인의 정체와 동기는 감쪽같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 복도엔 어둠이 더 짙게 깔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범인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서늘함이 온 동네에 퍼졌다. 며칠 후 밤, 윌린 씨는 자고 있다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에 잠을 깼다. 누군가 문 밖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창문 너머 엷은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복도를 서성였다. 경찰은 순찰을 늘렸지만 매번 도착하면 흔적은 사라졌다. 이웃들은 이제 자정 이후로는 복도로 나가는 걸 피했고 사람들은 속삭였다. 범인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어. 아이들은 밤마다 누군가 방문을 뒤흔드는 환청에 시달렸고 어른들도 연이어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경찰들 역시 심리적으로 쫓기기 시작했다. 현관문마다 지문, 복도마다 핏자국을 찾아 헤매며 그들은 밤이 되면 잠시도 긴장은 올 수 없었다. 어느 서늘한 밤, 한 경찰은 순찰 중 칠흑 같은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손짓하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경찰은 겁에 질려 손전등을 높이 들고 소리쳤지만 어둠만이 답했다. 피해자 가족의 집 주변엔 한동안 기묘한 일이 계속되었다. 장롱 속의 인형은 혼자서 넘어져 있고 거실에 두었던 액자의 유리가 어느 날 아침 산산조각 난 채 발견되었으며 새벽마다 문지방에 검은 물이 떨어져 있었다. 가족들은 더 이상 평범한 하루를 살 수 없었다. 복도 저편에서 어둠 속 악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끝없이 반복되는 악몽에 빠져들었다. 식사 중에도 잠자리에서도 누군가의 속삭임에 시달렸고 공포는 소리 없이 침입하여 삶을 좀먹었다. 아그네스와 가족에게 드리운 저주는 대그는 불안과 핏빛 경고로 점점 짙어져 갔다. 어느 누구도 이 밤의 어둠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다음 희생양은 정말 누구일지 감히 예측할 수 없었다. 다음 장도 원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심리 묘사나 희생자 가족, 수하의 추사팀 시점의 추가 확장도 가능합니다. 가자리, 운명의 초대장. 음산한 구정 전날 클레멘티 아파트 344동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밤은 습기가 자욱하고 지붕을 스치는 바람마저 묵직했다. 하십살 가자리 마르주키는 할머니 집에서 이틀째 머무르고 있었다. 가족들은 설날을 앞두고 분주했지만 어린 가자리에겐 그저 평범한 방학의 하루였다. 가자리는 이른 오후 2명의 사촌들과 함께 고요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살짝 기울기 시작한 시간, 놀이터는 흔치 않게 썰렁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미끄럼튼 소리만이 불안한 배경음을 깔고 있었다. 사촌들과 장난을 치던 가자리는
멀리서 알 수 없는 여성의 시선을 느꼈다. 낡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은 어딘가 급해 보였고 손에는 오래된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다. 여자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와 부드럽지만 어딘가 속이 빈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얘들아,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 때문에 도움이 조금 필요해. 용감하고 착한 아이 있니? 사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폈고 망설임 끝에 가자리가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가자리는 남을 돕는 걸 좋아했고 어른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를 알지 못했다. 여인은 흐릿하게 미소 지으며 가자리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다. 정말 고마워. 이 상자들만 택시에 옮겨주면 돼. 그리고 아주머니가 용돈도 쥐어줄게. 녀석은 처음엔 망설였으나 사촌들 앞에서 용감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고 약간의 호기심이 더해져 결국 택시까지 동행하기로 했다. 택시 문이 열리는 순간 가자리는 내부에 들이운 기묘하게 붉은 조명과 묘한 냄새를 감지했다. 운전석에는 굳은 표정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곁에는 차가운 분위기의 또 다른 여인이 있었다. 여자는 급히 가자리에게 상자를 넘기며 에어컨을 높이 틀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익숙한 거리 풍경이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가자리는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는 불길하게도 짹짹거리는 작은 새의 소리와 무언가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흐느낌이 섞여 들렸다. 어디 뭐예요? 가자리가 두려움을 억누르며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차는 빗물이 흐르는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고 창밖에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멀어져 갔다. 뒤쫓던 사촌들은 그저 멍하니 차가 사라지는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차가 멈춰선 곳은 참담하게 을씨년스러운 퍼아파요 로롱 체른 구역의 한 낡은 아파트였다. 내릴 때 여인은 가자리에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쟁걸음으로 어두운 계단을 올랐다. 건물의 복도는 밟을 때마다 기이한 울림이 퍼졌고 모서리마다 음산한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가자리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짧은 웃음소리와 희미한 아이 울음, 그리고 피비린내 섞인 구릿한 냄새에 휩싸였다. 사방이 폐쇄된 느낌, 무언가 숨막히는 기운이 아이의 목덜미를 세차게 잡아끌었다. 사람이 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그 집에서 무거운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안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끈적거리는 기분 나쁜 기도를 외웠다. 가자리는 점점 숨이 가쁘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누가 어깨 너머에서 속삭이는 것만 같았고 집안은 어둠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처럼 꿈틀거렸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터아파요 로롱 체른 식동 앞 잔디밭. 이른 새벽 축축하게 젖은 풀 위에 무심하게 버려진 작은 몸뚱이가 누워 있었다.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아이의 등에는 처절한 화상과 끔찍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팔에는 선명히 새겨진 주삿바늘 자국, 얼굴에는 두려움이 남긴 경직된 표정. 아이를 내버린 누군가의 발자국은 잔디 위 피자국과 함께 근처 엘리베이터까지 이어져 있었다. 주민들은 그날 이후 저주받은 택시, 밤의 초대장이라는 소문에 빠져 밤마다 창문을 꼭 닫고 기도문을 읊조렸다. 경찰은 살인범의 흔적을 쫓아 계단, 복도, 그리고 택시의 그림자까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그 밤의 택시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안개 속에 묻혀 있었다. 가자리에 타올랐던 마지막 눈동자엔
구원의 빛 한 줄기도 없었다.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둠이 토아파요 전역을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계속해서 5장이나 다른 요청도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피로 얼룩진 잔디밭에 나만 씨는 평소처럼 새벽 청소를 위해 복도로 나섰지만 잔디밭 맞은편에서 비정상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잔뜩 구겨진 듯한 작은 형체, 하얗게 빛나는 발과 옷자락, 그리고 잔디에 번진 짙은 핏자국. 악몽을 씹어 삼키는 듯한 순간 나만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연락했다. 잠시 후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빨간 불빛이 황급히 골목골목을 비추며 불안하게 잠들었던 동네를 깨웠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사건 현장엔 갑작스런 긴장감과 차가운 침묵이 퍼졌다. 형사들은 바닥을 기며 흘러내려온 핏자국 위로 검은 비닐을 들고 다가갔다. 그곳엔 차가운 풀 위에 엎어져 있는 어린 소년, 가자리에 시신이 있었다. 콧잔등과 입꼬리에는 응고된 핏방울, 등과 팔은 화상 자국과 함께 불에 데인 듯한 상처와 자국 투성이었다. 손목은 얇은 실로 단단히 묶였던 자국이 선명했고 입에서는 약간의 거품과 시커먼 피가 스며나왔다. 그 주변에는 헝클어진 가죽신 한 짝, 도려낸 듯한 종이 부스러기, 바닥에 자그마한 금속 십자가 펜던트가 떨어져 있었다. 그것 위를 붉은 개미떼가 기어다니고 이따금 바람에 종이 쪽지 하나가 나풀거렸다. 거기엔 검붉은 색으로 피로 치러질죄라는 괴이한 문장이 삐뚤빼뚤 써 있었다. 현장을 살피던 담당 형사 진 씨의 손은 땀에 젖고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이미 싸늘하게 굳어 있었지만 표정에 남아있는 공포와 고통의 흔적은 그 자리 누구나의 폐부를 찔렀다. 진 씨는 조용히 아이의 눈을 감겨주려다 갑자기 뒤에서 식은 바람이 몰려와 등골을 스쳤다. 누군가 곁에서 낮게 웃는 듯한 환청, 그리고 멀리서 아이가 우는 것만 같은 환상이 잠깐 동안 형사의 귓가를 맴돌았다.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을 샅샅이 훑었다. 잔디 위로 노랗게 곰팡이 핀 종이 뭉치, 기묘한 흙탕물 자국, 바닥에 흐릿하게 남은 희미한 발자국 흔적,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어진 피자국이 형사들의 시선을 끌었다. 엘리베이터 구석에는 작은 손바닥 자국이 마치 외마디 비명을 남긴 듯 앙상하게 찍혀 있었다. 범인은 현장에 오래 머물렀던 것이 틀림없어. 이건 단순한 유기나 도주의 흔적이 아니야. 숙달된 형사라도 이 사건의 실체와 아기의 깊이에 몸서리칠 수밖에 없었다. 현장을 둘러싼 주민들은 공포와 경악에 휩싸였다. 또 아이가... 토아파요는 저주받았다. 이후 아이들은 밤마다 잔디밭을 바라보며 악몽에 시달렸고 어른들은 아이 손을 꼭 붙잡고 기가해야 했다. 저녁마다 복도에선 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구랄 것 없이 또 다른 희생이 나올지도 몰라. 나는 공포가 골목마다 진동했다. 경찰은 곧바로 대대적인 수색과 목격자 탐문에 나섰다. 가자리가 탔던 택시의 흔적을 추적했으나 인상차기도 흐릿했고 카메라의 각도마다 뒷좌석이 묘하게 흐리게 찍혀 있었다. 이 기묘한 현상에 형사들은 모골이 송연했다. 사건이 터진 며칠 후 잔디밭 가장자리에서 옅은 피냄새와 함께 태운 듯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신문 쪼가리가 발견됐다. 신문에는 어린 생명 희생, 미해결 연쇄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찍혀 있었다. 신문 뒷면에는 동그라미로 666이 크게 그려져 있었고 붉은색으로 삐뚤어진 십자가가 칠해져 있었다. 어두워진 하늘 속에서 까마귀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풀잎 사이 틈으로 피가 마르며 거무스름한 자국을 남기고 바람은 진득하게 현장을 휘돌았다. 경찰차의 경광등조차 흐릿하게 뒤틀리고 형사들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이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토아파요의 밤은 이전과 달라졌다. 누군가는 저주받은 악령이 또 다른 아이를 기다린다고 믿었고, 누군가는 시신이 발견된 자리에서 한밤중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소문을 냈다. 사건의 진실과 범인의 정체, 그리고 더 깊은 어둠 속에 가려진 저주의 실체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었다. 악마의 흔적 그림자 속의 진실. 가자리의 시신이 발견된 뒤 토아파요는 더 이상 평범한 동네가 아니었다. 검은 구름이 매일 하늘을 메우듯 불안과 두려움이 골목마다 스며들었다. 아이들은 학교조차 조용해졌고 주민들은 저녁 식사도 미뤄가며 뉴스만 주시했다. 경찰차의 경적 소리가 들릴 때마다 창문을 가리거나 커튼 너머로 숨어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사건을 전담한 수사반장 오 형사는 평생의 형사 정력 중 경험해보지 못한 끈적한 악몽에 한밤마다 시달렸다. 그녀는 사건 기록을 펼칠 때마다 손끝이 저리고 초점 없는 아이들의 눈동자, 특히 가자리의 격앙된 고통과 두려움이 담긴 얼굴이 자꾸 떠올라 고개를 흔들어야 했다. 휴일 아침 우 형사는 사건 현장 주변의 구석구석을 다시 훑었다. 잔디밭 구석에 덩그러니 남은 핏자국, 부러진 장난감, 새벽마다 뿌연 안개가 내려앉는 복도를 유심히 살폈다. 그러다 형사는 엘리베이터 구석에서 작은 매득진 붉은 쭈의 실 조각과 어린이용 목걸이 체인 고리를 발견했다. 마치 희생자가 저항하며 남긴 마지막 신음이라도 되는 듯 그 물건은 형사의 손안에서 묘하게 식은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서는 밤새 흉흉했다. 범죄 심리 분석팀, 감식팀, 파견 인력까지 총동원되었지만 범인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은 어둠에 파묻혔다. 사건 현장마다 나타난 기묘한 상징들, 붉은 실, 검붉은 십자가, 흐릿한 숫자 666. 이 무의식적으로 수사를 지고 흔들고 있었다. 수사 기록에는 실종 신고가 속출했다. 올해 초만 해도 잇따라 사라진 아이들이 3명, 그중 1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밤마다 언론과 경찰에 울부짖으며 진실을 요구했다. 하지만 명확한 목격자 증언이나 결정적 단서는 늘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형사들은 저마다 짙은 불면과 두려움에 시달렸다. 가끔은 누군가 옆에서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시선, 누군가의 기도문이 들려오는 듯한 환청, 복도 끝을 서성이는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수사를 방해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점차 삶의 의미를 잃었다. 가자리의 작은 방에는 아직도 장난감, 교과서, 미완의 숙제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머니 나딸리가 자정 무렵 방을 정리하려 들면 갑자기 환청처럼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 사람들 아직도 어딘가에 있어. 벽지의 그림자, 일렁이는 커튼 한 자락, 심지어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호흡소리마저 현관문의 노크로 착각할 만큼 나딸리의 신경은 끝없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며칠 후 한밤중에 한 이웃집 어린이가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다가 미약한 마취 냄새와 함께 어스름한 환영을 받다고 엄마에게 울면서 털어놓았다. 아이는 빨간 목걸이를 찬 언니가 날 부르고 신음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렸다고 반복했다. 이 소문은 눈덩이처럼 동네 전체에 퍼져나갔고 아이들 사이에선 여행가방 귀신, 저주받은 아파트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토아파요는 점점 살아있는 악몽, 집단 광기의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우 형사는 사건 기록을 복귀하다 감식반 팀장 정 씨에게 전화를 받았다. 형사님, CCTV 영상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가자리 실종 당일 한 여인이 동네를 서성였고 그녀가 사라지는 장면이 프레임마다 흉하게 깨집니다. 영상 속 인상 사기가 얼마 전 실종된 아이 목격자 진술과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는 순간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며 정적의 소리가 스피커를 잡아챘다. 또 다른 장면. 낡은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 택시의 번호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차 안에서 번뜩이는 낯선 눈동자가 짧게 잡힌 모습. 형사는 온몸에 소름이 쏟아졌다. 당날 새벽. 피해자 가족집 앞에 넌 이미 보고 있다 라는 붉은색 글씨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가족들은 전기 조명도 켜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수시로 경찰에 연락했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고 모두의 눈엔 타인을 향한 의심과 공포가 번져나갔다. 밤마다 복도엔 누군가의 여린 울음이, 때론 경쾌한 어린애 노래가, 때론 날카로운 비명과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공기 속을 부유했다. 누군가 문득 지나가다 본 복도가 오래 그 아이들과 닮은 핏기 없는 얼굴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소문도 돌았다.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졌고 밤의 어둠은 점차 어느 곳으로도 끝없이 번졌다. 마지막으로 우 형사는 절박한 심정으로 경찰서 창밖을 올려다보았다. 캄캄한 밤하늘 너머엔 까마귀가 무리지어 돌았고 희미하게 번지는 레드라이트 아래 음산하고 차가운 그림자 하나가 느릿하게 토아파요를 지나가고 있었다. 토아파요. 로롱 7. 가자리의 죽음 이후로 이 작은 동네는 더 이상 밤을 평온하게 견디지 못했다. 노인들은 창문을 걸어 잠갔고 아이들은 다시는 혼자 놀이터에 가지 않았다. 사방에 조용히 감도는 악기의 현처럼 끊이지 않는 불길한 긴장감과 두려움이 모든 가정의 벽틈까지 스며들었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현장의 잠복 수사를 시작했다. 우 형사와 정 팀장은 연이틀 밤 악마의 택시와 그 그림자 같은 여인의 흔적을 따라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 근처 야간 순찰과 은밀한 감시망을 설치했다. 방범 카메라가 번진 어둠을 무전기가 바스락거리는 침묵을 관통했다. 형사들은 피로와 식은땀이 얽힌 얼굴로 서로를 확인했다. 이음새 없는 어둠 속 첫날 밤. 정 팀장은 그림자 흐릿한 복도 벤치에 기대어 혼자 속삭였다. 여기 누군가 또 온다. 정적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나는 비린내. 갑자기 식은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복도 저편 계단 아래에선 희미하게 아이가 웃음 짓는 소리가, 그리고 누군가 천천히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울렸다. 형사가 숨을 죽인 채 손전등을 비추자 그림자 같던 여인이 계단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떨어진 조명 아래 희미하게 사라졌다. 뛰어내려갔으나 끝끝내 아무런 자취도 찾지 못했다. 오직 공기 중에 남은 차가운 야품 냄새와 끈적한 불안만이 밤을 떠돌 뿐이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새벽 2시 34분 엘리베이터 쪽에서 기괴한 소리가 났다. 철문에 닫히는 떨림. 뚝.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응. 그리고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느리게 열렸다. 형사 2명이 총을 빼들고 접근했다. 엘리베이터 안. 붉은 실이 한 뭉치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실 위엔 작은 아이 운동화 한 짝이, 그리고 거울 위엔 빗물처럼 흘러내린 핏물이 선명했다. 거울 한가운데에는 붉은색 픽빛 손가락으로 도망쳐라는 단어가 비뚤비뚤하게 써 있었다. 그 장면을 목격한 형사들은 잠시 말을 잃고 싸늘한 기운에 사로잡혔다. 곧이어 복도 끝에서 낮고 마른 웃음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불쑥 드러나는 여자아이의 그림자. 순식간에 공포가 찌릿하게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5시 50분. 순찰경찰관 박 씨는 아파트 7층 비상계단 끝자락에서 누군가 소리 없이 기도문을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그곳엔 종이 인형 여러 개가 붉은 실로 묶여 있었다. 인형 하나, 둘, 셋. 모두 아이의 얼굴을 흉하게 그려 넣었고 한 인형의 입은 실로 꿰맨 것처럼 닫혀 있었다. 이건 어떤 의식의 준비물인가? 박 씨는 손끝을 떨며 인형을 집어들었으나 곧 등 뒤에서 누군가 거칠게 숨을 내쉬는 느낌을 받아 덜컥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아무도 없는 복도임을 확인하고 몰려오는 기이한 두려움에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동네 엄마들, 할머니들, 심지어 젊은 아빠들까지 밤새 기도문을 읊조리며 더는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면 안 돼요. 저마다 따스한 불빛 하나에 영혼이라도 걸려 있는 듯 초를 밝히고 더듬는 손길로 방문을 잠갔다. 그러던 중 사건을 목격했다는 한 소년이 새벽녘 경찰서를 찾아왔다. 소년은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수화기를 붙잡고 중얼거렸다. 저 어젯밤 복도에서 빨간 옷 입은 누나랑 옆에 아주머니 그리고 가자리가 도와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둘이랑 택시를 타고 사라졌어요. 택시 분명 돌아온다. 준비하라. 더 많은 피, 더 많은 아이. 날 부르면 문을 열어라. 붉은 펜으로 비뚤게 쓰인 글씨. 형사들은 쪽지를 손에 쥔 채 어둠의 반대편에서 뭔가 빤히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다. 주변을 아무리 살펴도 그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새벽 4시. 경찰본부에 집견한 수사팀은 마치 귀신에게 씌인 듯 하나같이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에 모였다. 그 누구도 깊은 밤의 정적, 복도에 퍼진 비명, 거울에 찍힌 손자국, 아이 운동화 한 짝과 피 묻은 실, 그리고 도망쳐라는 단어가 뜻하는 진실을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것. 이 밤 토아파요에선 또 다른 악몽이 숨죽인 채 다음 희생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형사들의 등 뒤로 복도 어둠 속 깊숙이 선 여전히 붉은 실이 얽히고 어린 아이의 낮은 울음이 울려 퍼졌다. 토아파요의 저주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림자 회합, 지옥의 입맞춤. 새벽녘 토아파요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날은 밝았지만 햇빛은 검게 휩싸인 채 거리마다 눅눅한 악취가 감돌았다. 주민들은 여전히 밤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눈빛으로 서로를 힐끔거렸다. 아이들은 침묵 속에서 그림자만 밟으며 등굣길에 올랐다. 며칠째 골목 끝마다 경찰차가 서 있었고 창문마다 두터운 커튼이 드리워졌다. 지난밤의 잠복에서 충격과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찰서에는 비명을 삼키는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또 빨간 실이 묶여 있어요. 누가 우리 아이 방문의 피로 박쥐를 그려놓고 도망갔어요. 친구 목소리는 온몸이 떨릴 만큼 절박했고 동네는 불길한 그림자 회합에 대한 미신과 소문으로 들끓었다. 수사본부에서 회의를 마친 우 형사와 정 팀장은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다. 엘리베이터에는 여전히 손바닥 자국과 검붉은 핏물이 번져 있었다. 피해자 가정 앞 복도에는 어린아이 손으로 그린 듯한 기괴한 붉은 십자가와 웃는 얼굴 그림이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정 팀장이 증거사진을 남기려는 순간 누군가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느릿하게 속삭였다. 와줘. 이제 곧 모임이 시작돼. 더 많은 아이가 필요해. 섬뜩한 목소리는 복도 한가운데 맴돌았고 형사들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소름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 밤 한 엄마가 거울을 보던 중 거울 뒤에 피로 쓰인 글씨를 발견했다. 8이 모이면 문이 열린다.
소문과 공포는 주민들을 서로 의심케 했고 밤이 내릴수록 사람들은 창살 뒤에서 끝없이 기도만 반복했다. 수사팀이 복도와 지한 바로 그 새벽, 비상계단 9층 구석 복도에서 등굣길 학생이 검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쪽지가 2장, 그리고 금방이라도 썩을 것 같은 인형 머리카락 다발이 붉은 실로 감겨 있었다. 쪽지에는 곧 영혼의 잔치를 시작하다. 네 목숨은 쓸모없다. 피가 열쇠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학생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경찰은 증거를 수거했다. 그날 저녁 한 아이가 실종됐다. 동네 CCTV엔 빨간 우비를 입은 여인의 손에 이끌려 또 다른 검은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아이의 모습이 희미하게 잡혔다. 이번에도 번호판은 지워져 있었고 여인의 얼굴은 기이하게 뭉개져 있었다. 경찰은 즉각 비상수사령을 내리고 한밤중까지 동선을 샅샅이 뒤졌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실종당한 아이 아버지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듯 경찰서 앞 복도에 울렸다. 대체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저주에 잡아먹혀야 합니까? 선열이 호수처럼 고인 듯한 울분과 현장 곳곳에 모순된 흔적, 밤마다 불현듯 들려오는 구슬픈 아이 울음소리, 그리고 몇몇 주민들은 한밤중 반쯤 감긴 눈으로 복도 저편에서 붉은 실이 촘촘히 엮인 8개의 인형을 끌고 가는 검은 그림자를 봤다는 증언을 남겼다. 동이 트기 직전 사건의 미스터리는 최대의 공포로 치달았다. 형사들은 폐쇄된 지하주차장 구석방에서 또 다른 기괴한 제의 흔적을 발견했다. 환등기 불빛 아래 붉은 피와 실로 이어진 원이 그려져 있고 중앙에는 작은 아이 구두와 짧은 흑발 인형, 십자가 하나가 얽혀 있었다. 지붕 틈에선 검은 까마귀들이 연신 괴성을 질렀고 사건의 모든 조각은 마치 새로운 희생이 시작될 신호처럼 퍼즐 맞추듯 서로 엮이고 있었다. 새벽 화곡 시 40분경 형사 오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문득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누군가 미발신 사진 메시지와 음성이 남겨져 있었다. 사진 속엔 아파트 복도 어둠에 잠긴 8명의 아이와 2명의 어른, 그리고 음성 메시지 한쪽 끝. 8이 모이면 문이 열린다. 문을 열 준비를 해라. 한여름의 공기임에도 형사 우회 등에는 악몽 같은 한기가 번졌다. 지옥의 입맞춤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토아파요의 밤하늘 위 진짜 그림자 회합의 시간이 다가왔다. 지옥의 문이 열리다. 토아파요의 밤은 이젠 아무도 믿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 새벽이라 부르기엔 너무 어둡고 아침이라 하기엔 저주받은 기운이 진하게 남아있었다. 검은 구름이 낮게 깔려 비가 쏟아지기 직전의 대기처럼 아파트 복도와 계단, 리터. 모든 곳마다 숨막히는 불안이 퍼져 있었다. 9번째 희생자 실종 3일 후. 경찰서엔 밤낮 없는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고 경관들과 수사팀은 눈에 실핏줄이 터진 채 교대조차 무의미할 만큼 긴장에 휩싸여 있었다. 형사, 우는 금속성 에너지가 뒤엉킨 사건 수첩을 조용히 덮으려다가 어젯밤 죽음의 장면이 아른거려 주먹을 꽉 쥐었다. 지옥의 문, 그 밤의 메아리가 반복됐다. 도시 저편, 잊혀진 아파트 단지의 어둠 속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손전등을 빛으로 내세우고 거울을 천으로 덮었으며 집집마다 붉은 실과 염주, 부적을 문고리에 매달았다. 그날 밤 영구시경, 비상계단 끝자락에서 한 아이의 작은 울음이 들렸다. 경찰 2명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난데없이 바람이 거세게 불며 계단 중간에서 저마다 9개의 작은 인형, 모두 입이 실로 꿰매진 채 서로를 엉키듯 안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 옆, 핏빛으로 번진 쪽지 한 장. 이곳은 더 이상 태어날 수 없는 곳. 여기 남아있는 건 죽음과 복수뿐.
형사들의 뒷덜미를 싸늘한 소름이 훑었다. 이윽고 계단 아래 한 족두리 쓰고 붉은 한복 치마를 두른 여인 그림자가 핏자국을 밟으며 천천히 사라졌다. 동네는 점점 기괴한 현상에 잠식됐다. 학교 급식실에서는 갑자기 고양이 울음 섞인 울부짖음, 놀이터 그네가 사람 없이 허공을 흔들었고 몇몇 엄마들은 거울 속에서 실종된 아이 얼굴이 분명히 불쑥 비쳐 소스라치게 깼다. 정 팀장은 CCTV실에서 자료를 돌려보다 화면 끝자락, 어스름한 입구에 9개의 그림자가 비틀거렸다. 동시에 검붉은 문양이 복도 벽, 그룹으로 둘러싸인 아이 손에 묻어있는 핏자국이 점점 또렷해졌다. 수사팀은 모임의 밤이 바로 오늘임을, 그리고 지옥의 문이 곧 열릴 것임을 예감했다. 우 형사와 정 팀장, 파견 경찰 전원이 급히 비상계단, 옥상,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와 놀이터까지 집요하게 수색을 시작했다. 새벽 10시 12분. 토아파요 10동 옥상. 하늘에선 끝없는 천둥 소리와 함께 까마귀 떼가 원을 그리며 소리쳤다. 옥상 중앙. 누군가 피로 그린 거대한 원이 구불거리며 9개의 십자가와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원 안에는 그동안 사라진 아이들의 물건, 인형, 미끄럼틀 장난감, 리본, 작은 운동화가 맞춰졌다. 이상하리만큼 차가운 바람이 불 때 거야. 더 큰, 더 많은 심판이 흘러나올 테니. 갑자기 원 안에서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과 공포에 지닌 마지막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엄마, 도와줘. 여기 있어. 플래시를 든 경찰들이 돌진하는 순간 원 주위의 공기가 삐뚤게 흔들리고 바닥 전체에 피비린내가 일었다. 형사 우가 정신없이 소리쳤다. 멈춰! 널 다이화하겠다! 그러나 한복 여인은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새카만 눈과 희끗한 미소로 경찰을 조롱했다. 아이 그림자에게 붉은 실이 칭칭 감기며 순식간에 그들은 원 안으로 사라졌다. 동시에 지하 주차장 쪽에선 금속이 갈리는 소리, 누군가 빗속에서 절규하는 환청이 퍼졌다. 옥상 아래 수많은 주민들이 불 켠 채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기도문을 읊조리며 손가락 마디가 부러질 만큼 문고리를 비틀었다. 그리고 원 안 중앙, 붉은 빛이 번쩍이며 지옥으로 연결된 틈이 느릿하게 열렸다. 문 너머로 실종된 아이의 실루엣, 울부짖음, 어두운 피비린내와 함께 악령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파란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고 형사들과 주민들 모두 한순간 어둠에 눈이 멀고 말았다. 지옥의 문은 이제 완전히 열려 있었다. 토아파요는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동네가 아니었다. 밤의 정령, 아이 유령, 어둠의 택시와 붉은 실로 묶인 인형, 악몽과 공포, 냉랭한 절망이 이 동네의 새로운 실체가 되어 아무도 잠들 수 없는 밤을 만들어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어둠의 입김이 누구의 집이든 언제라도 다음 희생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다. 붉은 종말, 마지막 그림자, 새벽 2시. 토아파요의 시동에는 언젠가부터 새벽이 오지 않았다. 밤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아 무언가를 집어 삼키는 듯했고 빗줄기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끝도 없이 이어졌다. 바깥은 마치 죽은 도시처럼 정적에 갇혔는데 그 고요 너머 지옥의 문은 이제 완전히 그리고 은밀하게 활짝 열려 있었다. 옥상에서 벌어진 의식 이후 주민들은 단체로 악몽에 시달렸다. 현관 앞에 누군가의 젖은 발자국이 새벽마다 남아있다. 경찰과 이웃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누가 집을 지키는지 알 수 없는 공포와 의심 속에서 창틀에 못을 박고 거울 덮고 입구마다
소금과 부적, 염주를 진열했다. 옥상 의식 이후 실종된 아이들 중 일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밤마다 복도 어딘가에서 그들의 울음과 비명이 메아리처럼 남았다. 엘리베이터 벽엔 핏자국과 작은 손바닥 자국, 여기 있어 라고 더 이상 또렷할 수 없는 붉은색으로 쓰여 있었다. 정 팀장은 지하주차장에서 다시 한번 종이 인형과 붉은 실, 그리고 누군가 남긴 검은 물웅덩이 사이에서 기괴한 종소리를 듣고 등골이 오싹해져 총구를 꺼내 들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야. 무언가 이 동네 전체를 먹으려 한다. 그날 밤 도시 전체가 비상통제에 들어갔다. 순찰차, 구조대, 심지어 특수대원까지 토아파을 일대를 빽빽하게 순찰하며 한치의 어둠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3시 15분경 갑자기 모든 조명이 한순간 꺼지고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바로 그 순간 옥상과 결린 복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그림자 무리가 서로 이어지며 나선형 원을 이루고 있었다. 9개 인형이 빙 돌아선 가운데 가장자리에는 붉은 한복 치마, 중앙에는 눈이 없는 여자아이, 그리고 검은 실이 바닥에서 계속 뻗어나와 모든 출입구, 창, 환기구까지 엮어갔다. 젊은 경찰관 박 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선가 웃음 섞인 아이 목소리, 저승에서 울리는 듯한 종소리를 들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같이 가. 그 목소리들은 박 씨의 귀 속에서 윙윙 돌며 곧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허리를 잡는 듯 멀쩡한 팔에 핏기가 가신 만큼 서늘한 기운이 몰려왔다. 박 씨가 손전등을 켜자 빛에 비쳐 나오는 복도 거울에 얼굴이 없는 아이와 미소진 한복 여인의 형상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 씨는 정신없이 도망쳤지만 거울은 점점 밖으로 나가자 나는 붉은 글귀와 10손가락의 작은 핏자국으로 채워져 갔다. 동네 할머니들은 불을 끄고 이불에 파묻힌 채 누군가 낭낭하게 동요를 부르는 소리,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사진 액자 안에서 아이가 도착했다. 오 형사가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 창밖 옥상 위에서 주홍빛 번개가 치고 언제부턴가 사라졌던 여인과 아이 그림자가 모두를 굽어보듯 짧고 짧은 멜로디로 거슬리는 노랫소리를 불렀다. 여기 내리네 핏빛 그림자, 문이 열리고 밤이 물든다. 복도와 계단, 옥상과 주차장, 어딜 가도 붉은 실에 둘러싸인 인형들이 차례로 하나 둘 쓰러져 있었다. 새벽 5시 44분. 도시는 여전히 미동조차 없었다. 마지막 남은 골목길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꺼지고 온 동네를 감싸는 깊은 절망. 빛을 잃은 채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시간.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한 명씩, 어른들도 견디지 못한 채 그림자 사이로 잠겨 들어갔다. 이름도 얼굴도 잊혀지는 공포 속에
오직 붉은 실에 엮인 귀신의 분노만이 아직도 복도를 맴돌았다. 이 밤이 지나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질식할 듯한 정적과 악몽 같은 한기가 그 동네에 마지막으로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다. 붉은 종말, 그리고 마지막 그림자만이 토아파요의 긴 악몽을 지켜보고 있었다.